24화 줄거리. 사교계에 첫 발을 디딘 공작은 처음엔 차분했지만 사람들에 대한 좋은 인상으로 차츰 감흥이 차오르며 흥분하기 시작한다. 공작은 카톨릭에 대한 논쟁에서 열띤 장광설을 펼치는데 그것은 그의 내부에 어떤 위험을 예고하는 것이었고 사람들은 위구심을 느낀다. 마침내 공작은 중국제 꽃병을 깨뜨렸고 이후 발작으로 쓰러진다. 공작에게 있어서도 이날 아침은 짓누르는 불길한 예감과 함께 시작되었다. 그 예감은 그의 심신의 병적인 상태로도 설명할 수 있었지만 그러나 그는 너무나도 막연한 우수에 사로잡혀 있었다. 이것이 그에게는 무엇보다 괴로웠던 것이다. 그 앞에는 괴롭고도 조소적인 사실들이 엄연히 존재하고 있었으나 그 우수는 그가 상계하고 상상할 수 있는 한계를 넘어 멀리 앞서 나아가고 있었다. 그는 자기 혼자만의 힘으로는 도저히 이 불안 상태에서 벗어날 수 없음을 깨달았다. 오늘 중으로 무엇인가 결정되는 비상한 사건이 자기에게 일어날 것이라는 기대가 점차로 그의 마음에 뿌리를 박기 시작했다. 어쩌녁에 일으킨 발작은 비교적 가벼운 것이었다. 억누르는 듯한 기분과 약간 머리가 무거운 것과 팔다리의 통증과 우울증을 제외하면 그 밖에는 아무런 이상도 느껴지지 않았다. 머리는 정상적으로 움직였으나 가슴이 아팠다. 그는 느지막이 자리에서 일어나자마자 곧 어쩌녁이를 똑똑히 상기했다. 물론 하나도 남김없이 분명하게 상기할 수는 없었으나 그래도 발작을 일으키고 30분가량 지나서 집으로 돌아온 것까지는 생각났다. 예판친 댁에서는 벌써 사람을 보내 그의 병세를 물어보고 갔다는 것이었다. 11시 반쯤에 다시 사람이 왔다. 이것이 그를 기쁘게 했다. 이 집에서는 레베제프의 딸 베라가 제일 먼저 문병을 왔다. 그녀는 공작을 보자마자 울음을 터뜨렸으나 공작이 염려할 거 없다고 달래자 곧 명랑하게 웃음을 지었다. 이 뜨거운 동정에 감동되어 공작은 처녀의 손을 잡고 입을 맞췄다. 베라는 얼굴을 확 붉혔다. 어머, 이게 무슨 짓이에요? 손을 빼며 겁먹은 듯이 소리쳤다. 곧이어 그녀는 무엇 때문인지 몹시 허둥거리며 방에서 나갔다. 그러나 밖으로 나가기 전에 그녀는 자기 아버지가 새벽같이 이볼긴 장군이 간밤에 죽지나 않았나 알아봐야겠다면서 급히 그 집으로 갔다는 얘기며 장군은 곧 죽을 것 같다는 소문이 돌고 있다는 얘기를 했다. 정오가 거의 되었을 때 레베제프가 집에 돌아와서 공작에게 문안을 하러 나타났다. 그러나 실제로는 잠시 존체의 건강이 어떠신지 알아보기 위해서와 그리고 찬장 속을 잠깐 들여다보기 위해서 나타난 것이었다. 그는 다만 아아니 오으니 하면서 한숨만 쉬고 있었기 때문에 공작은 그를 곧 밖으로 쫓아버리고 말았다. 레베제프는 어쩌녁의 발작에 대해서 자세히 물어보려는 눈치였으나 그의 태도로 보아 이미 상세하게 알고 있는 모양이었다. 레베제프가 나가자 이번에는 콜야가 역시 1분 정도만 뵙자고 하면서 들어왔다. 소녀는 신중하고 어두운 불안에 휩싸여 성급하게 서둘러 대는 것이었다. 그는 모든 사람이 자기에게 숨기려고만 드는 그 사건의 설명을 직선적이고 끈덕지게 요구하기 시작했다. 아버지와 관련된 이 사건은 그에게 격렬하고 깊은 충격을 준 모양이었다. 공작은 그가 할 수 있는 최대한의 동정을 표시하면서 사실을 정확하게 열거하여 사건의 전모를 설명했다. 가엾게도 소녀는 마치 벼락이라도 맞은 것처럼 되어 입을 열지도 못하고 그냥 울음을 터뜨리고 말았다. 이것은 10대 소년의 마음속에 영원히 지워버릴 수 없는 그늘을 남김으로써 그의 생애의 전환점이 될 인상의 하나로 존재할 것이라고 공작은 생각했다. 그는 이 사건에 대한 자기의 의견을 서둘러 말하고 장군의 병화는 주로 그 사건이 마음속에 던진 공포에 기인하는 것인지도 모른다. 이러한 심리 과정은 누구든지 쉽사리 경험할 수 있는 것은 아니라고 덧붙였다. 공작의 말을 다 듣고 났을 때 콜야의 눈이 갑자기 번쩍이기 시작했다. 가냐도 바르바라도 푸치스인도 모두 대먹지 못했어요.
나도 그 사람들과 싸울 생각은 없지만 오늘 이 순간부터 그 사람들과는 다른 길을 갈 결심이에요. 아, 공장님, 나는 어제부터 너무나 많은 새로운 것을 알았어요. 이제는 어머니도 내가 맡아서 봉양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생각해요. 비록 어머니는 바르바라한테서 잘 살고 계시지만 그것과는 의미가 다릅니다. 그는 집에서 자기를 기다리고 있을 것을 생각하고 후다닥 자리에서 일어나 급하게 공작의 건강 상태를 물었다. 공작의 대답을 듣자 그는 황급히 이렇게 덧붙였다. 그 밖에 무슨 별일은 또 없었나요? 어제 들었는데. 아니, 나로서는 그런 걸 물을 권리가 없습니다. 그러나 언제든 무슨 일로 충실한 종이 필요하시게 되면 그 사람은 지금 당신 앞에 있는 이 사람입니다. 당신이나 나나 둘이 다 그리 행복한 처지는 못 되는 것 같군요. 그렇지 않습니까? 나는 묻지 않겠어요. 묻지 않겠습니다. 콜야는 돌아갔다. 공작은 더욱더 깊은 생각에 잠겨버렸다. 모든 사람이 불행을 예고하고 모든 사람이 이미 결론을 내리고 모든 사람이 내가 모르고 있는 것을 나는 알고 있다 하는 것 같이 자기를 들여다본다. 레베제프는 무엇인가를 캐내려 들었고 콜야는 맞대놓고 암시를 주었으며 베라는 눈물을 흘렸던 것이다. 마침내 그는 자기 자신이 원망스럽다는 듯 손을 내저으며 이 저주스러운 병적인 마음 하고 생각했다. 오후 1시가 지나서 잠깐 동안의 예정으로 문병을 온 예판진댁 사람들은 그야말로 잠깐 동안의 예정으로 들른 것이었다. 리자베타 프로코피예브나는 점심 식사를 마치자 지금 곧 모두 함께 산책을 나가자고 했다. 이 말은 명령 형식으로 갑작스럽고 대담하게 아무런 부언도 없었다. 일행은 즉 리자베타 프로코피예브나 부인과 딸들 그리고 S 공작은 곧 집을 나섰다. 리자베타 부인은 여느 때와는 반대되는 방향으로 걷기 시작했다. 일동은 부인의 심중을 알아챘으므로 그녀의 기분을 건드리지 않으려고 묵묵히 그 뒤를 따랐다. 그러나 부인은 딸들의 비난이나 항의를 피하려는 듯이 뒤도 돌아보지 않고 앞장을 서서 급히 걸어나갔다. 마침내 아젤라에다가 참다 못해 산책을 하러 나와서 그렇게 뛸 것은 없잖아요. 어디 어머니를 쫓아갈 수가 있어야죠. 하고 불평을 말했다. 얘들아, 리자베타 프로코피예브나는 갑자기 뒤를 돌아보며 말했다. 마침 그 사람네 집 앞에 왔구나. 아글라야가 어떻게 생각하든 그리고 후에 무슨 일이 일어나든 그 사람은 우리들에겐 남이 아냐. 더욱이 그는 지금 불쌍하게도 앓고 있으니 나만이라도 둘러보고 와야겠다. 나를 따라오고 싶은 사람은 따라오고 싫은 사람은 그냥 가거라. 길에 담이 쳐 있지는 않으니까. 물론 일동은 부인을 따라 들어갔다. 공작은 예의를 차려 어쩌녁에 깨뜨린 꽃병과 자기의 추태에 대해 또 한 번 용서를 빌었다. 아니, 그런 건 괜찮아요. 리자베타 프로코피예브나는 대답했다. 꽃병이 아까운 게 아니고 당신이 가엾어요. 지금 말하는 걸 보니 당신도 이제는 추태를 보였다고 생각하는가 보군요. 이튿날 아침에 라는 말은 이걸 두고 한 말인가 보죠. 그렇지만 그런 건 아무것도 아닙니다. 당신을 탓해봐야 소용없다는 건 누구나가 다 알고 있으니까. 그럼 이만 실례하겠어요. 기운이 나면 산책이라도 좀 하고 한참 푹 자도록 하세요. 이것이 나의 충고입니다. 생각나시면 그전처럼 또 놀러 오세요. 이것만은 확신합니다. 앞으로 무슨 일이 어떻게 돼도 당신은 우리들과는 적어도 나와는 영원히 친구라는 것을 말해요. 적어도 나는 자기가 한 말에 책임을 질 수 있으니까요. 일동은 이 어머니의 도발적인 말에 끌려 자기들도 모두 동감이라는 뜻을 표시했다. 모두 돌아갔으나 무엇이든 상냥한 말로 원기를 회복시켜 주려고 하는 것 같은 부인의 성급한 언행 속에는 잔인한 요소가 적지 않게 잠재해 있었다. 그것에 대해서는 리자베타 프로코피예브나 자신도 미처 생각이 미치지 못했다. 그전처럼 또 놀러 오라느니 적어도 나와는 영원히 친구라느니 하는 말 속에는 무엇인가 예언적인 것이 숨어 있는 것 같았다. 공작은 아글라야에 대해 회상하기 시작했다. 들어올 때와 돌아갈 때 그녀가 경탄할 만한 미소를 지어 보인 것만은 사실이지만 그러나 일동이 우정을 맹세했을 때 그녀는 한마디도 하지 않았다.
하기는 2번인가 공작을 뚫어지게 바라보기는 했지만 그녀의 얼굴은 간밤에 잠을 못 잤는지 여느 때보다 창백해 보였다. 공작은 오늘 저녁에라도 곧 그전처럼 놀러 가기로 결심하고 열심히 시계를 들여다보았다. 예판친댁 사람들이 돌아가고 꼭 3분이 지나서 베라가 들어왔다. 레프 니콜라예비치님, 방금 아글라야 이바노브나가 당신한테 전해달라면서 나한테 몰래 부탁하고 갔어요. 공작은 저도 모르게 몸을 긴장시켰다. 구두로 말을 전했어요. 거의 들릴까 말까한 소리로 오늘 저녁 7시까지, 가능하면 9시까지는 한 걸음도 밖에 나가지 말고 집에 계셔 주셨으면 좋겠다는군요. 확실히는 듣지 못했습니다만. 그러나 무엇 때문에? 도대체 무슨 뜻일까? 그건 저도 모르겠어요. 틀림없이 그렇게 전해달라고만 했으니까요. 틀림없이라고 했단 말이지. 아니, 분명히 그렇게 말하지는 않았습니다. 나에게 돌아서서 이야기할 시간이 거의 없었어요. 다행히 그녀한테 다가가서 얼굴 표정을 보고 알 수 있었어요. 틀림없는가 아닌가를. 심장이 마비될 것 같은 눈으로 나를 바라봤거든요. 공작은 좀 더 물어보았으나 다만 불안만이 증대되었을 뿐 그 이상은 아무것도 알아낼 수 없었다. 베라가 나가고 방 안에 혼자 남게 되자 공작은 소파에 누워 또다시 깊은 생각에 잠기기 시작했다. 어쩌면 오늘 저녁 9시까지 그 집에 누군가가 방문할는지도 모른다. 그래서 내가 또 손님들 앞에서 추태를 부릴까봐 걱정이 되어 그런 말을 하고 갔을 것이다. 라는 생각이 떠올랐다. 그는 저녁이 되기를 초조하게 기다리며 시계만 들여다보고 있었다. 그러나 이 수수께끼는 저녁이 되기 훨씬 전에 해결되었다. 그 해답은 역시 새로운 내방의 형식을 취해 나타났는데 그것은 새롭고 괴로운 수수께끼였다. 예판친댁 사람들이 다녀가고 정확히 30분이 지났을 때 이폴리트가 공작을 찾아 들어왔다. 그는 지칠 대로 지친 듯 기진맥진한 꼴이 되어 들어오기가 무섭게 안락 의자에 가서 털썩 주저앉더니 아무 소리도 없이 심한 기침을 하기 시작했다. 숨이 넘어가게 기침을 하다가 나중엔 피까지 토했다. 그 눈은 이상하게 번뜩이고 두 볼에는 붉은 반점이 나타났다. 공작이 뭐라고 중얼거렸으나 그는 아무 대꾸도 없었다. 한참 동안은 대답 없이 한쪽 손만 내저으며 잠시 동안 그냥 내버려둬 달라는 신용을 했다. 마침내 그는 원기를 회복하더니 가겠습니다 라고 말했다. 원하신다면 내가 바래다 드리죠. 하며 공작은 자리에서 일어나려다가 밖에 나가지 말라던 아글라야의 말이 생각나서 말끝을 흐려버리고 말았다. 이폴리트는 웃었다. 나는 여기서 돌아가겠다는 게 아닙니다. 그는 숨을 헐떡이고 쿨룩거리면서도 이렇게 말을 이었다. 반대로 당신한테 할 말이 있어 왔습니다. 또한 사업상. 그렇지 않고서야 뭐 때문에 이렇게 당신을 놀라게 했겠습니까? 내가 지금 저기로 가겠다고 한 것은 저승을 두고 한 말입니다. 이번만은 틀림없을 거예요. 드디어 끝장이 나는 겁니다. 당신한테 동정을 얻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실은 그때가 올 때까지는 다시 일어나지 않을 생각을 하고 오늘 아침 10시부터 자리에 드러누워 있었어요. 그러나 생각나는 게 있어서 다시 일어났습니다. 즉 그럴 필요가 있었단 말입니다. 당신을 보고 있노라면 애처로운 생각이 드는군요. 일부러 여기까지 오는 것보다 차라리 사람을 시켜 나를 불러주셨으면 좋았을 걸 그랬어요. 아니, 고맙습니다만 사교적인 예의 때문에 하시는 말씀이라면 유감입니다. 아참, 잊어버리고 있었군요. 당신의 건강은 어떠신지? 괜찮습니다. 어쩌녁에는 좀 못했지만 그러나 대단한 건 아닙니다. 그 얘긴 나도 들었습니다. 중국제 꽃병만 혼이 난 셈이군요. 내가 그 자리에 없었던 것이 유감입니다. 그건 그렇고 나는 당신한테 용무가 있어서 찾아온 것입니다. 첫째로 나는 오늘 가냐가 녹색 벤치에서 아글라야 이바노브나와 미래하고 있는 장면을 즐겁게 목격했습니다. 인간이 그렇게까지 얼빠진 얼굴을 할 수 있을까 하고 나는 놀라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이 점을 나는 가냐가 돌아간 후 아글라야 이바노브나한테 직접 말했습니다만 헌데 당신은 전혀 놀라지 않는군요.
어떤 일에도 놀라지 않는 것이 총명하기 때문이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만 내 생각으로는 그만큼 우둔하다는 증거가 될 수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고 당신을 두고 하는 말은 아닙니다. 용서하십시오. 어쩐지 오늘은 나의 말이 빗나가는군요. 나는 이미 어제부터 알고 있었어요. 가브릴라 아르달리오노비치가 공작은 상대방이 실망하는 눈치인 것을 알아채고 어물어물 말끝을 흐려버렸다. 알고 계셨다고요. 거참 새로운 뉴스로군요. 하지만 그 이상 말씀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그럼 오늘 미래 현장을 목격하셨나요? 당신이 만일 거기 갔었다면 내가 거기 없었던 것을 아시지 않습니까? 그렇지만 나무 뒤 어딘가에 앉아 계셨을지도 모르지 않습니까? 어쨌든 당신으로 봐선 반가운 일입니다. 나는 틀림없이 가냐가 선택된 줄 알았으니까요. 이폴리트, 내 앞에선 그 일에 대해 더 이상 말하지 말아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더욱이 그런 표현으로는 말이에요. 이미 다 알고 계신단 말씀이군요. 그건 잘못된 생각이에요. 나는 거기 대해선 아무것도 모르고 있는 형편이니까. 아글라야 이바노브나도 내가 아무것도 모른다는 걸 확실히 알고 있을 겁니다. 나는 그 미래 자체에 대해서도 전혀 모르고 있었으니까요. 당신은 그걸 미래라고 하셨죠. 좋습니다. 이젠 그 얘긴 집어치우기로 합시다. 아니, 그게 무슨 말씀입니까? 알고 계신다고 했다가 또 모른다고 하시니. 당신은 좋습니다. 그럼 그 얘긴 집어치우기로 합시다 라고 말하셨죠. 아, 안 됩니다. 그렇게 믿어서는 안 됩니다. 더욱이 아무것도 모르고 계시다면 말입니다. 당신이 그렇게 잘 믿으시는 건 모르시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 두 사람 사이에, 즉 오빠와 여동생 사이에 어떤 속셈이 있는지 아십니까? 당신도 그 정도는 눈치채고 계시겠죠. 그러나 좋습니다. 그만두기로 하죠. 공작이 더 이상 묻고 싶지 않다는 듯이 손을 내젓는 것을 보고 그는 이렇게 덧붙였다. 나는 자신의 용무 때문에 왔으니까 이제는 그 얘기를 쭉 설명하고 싶습니다. 나는 설명해 드리지 않고는 죽을 수 없을 것만 같군요. 그럼 들어주시겠습니까? 말해보시오. 나는 듣고 있으니까. 하지만 다시 한번 예정을 바꾸어서 가냐의 얘기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실은 나도 오늘 녹색 벤치에 가기로 약속이 돼 있었습니다. 솔직히 말하면 만나달라고 간청했던 겁니다. 어떤 비밀을 알려주겠다는 약속을 하고 말입니다. 내가 그곳에 너무 일찍 갔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내가 아글라야 이바노브나의 곁에 자리를 잡고 앉자마자 곧 가냐와 바르바라가 서로 손을 잡고 마치 산책을 나오는 것 같이 나타났습니다. 나를 발견하자 둘은 깜짝 놀라더군요. 전혀 뜻밖이었는지 몹시 허둥거리기까지 했습니다. 아글라야 이바노브나는 얼굴을 붉히며 굳이 안 들으실는지 모르지만 약간 당황하는 것 같았습니다. 내가 거기에 있었기 때문인지 아니면 가냐의 모습을 발견했기 때문인지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만 가냐의 풍채는 정말 볼만하더군요. 아무튼 아글라야 이바노브나는 얼굴이 빨개져가지고 불과 1초 동안에 일을 끝내버리고 말았습니다. 매우 우스웠던 것은 약간 몸을 일으키면서 가냐의 인사와 바르바라의 장난스러운 미소에 대답하고는 느닷없이 딱 잘라버리는 것 같은 어조로 나는 다만 당신들의 성의 있는 우정에 대해 직접 감사의 말을 드리고 싶었을 뿐이에요. 만일 내가 앞으로 당신들의 우정이 필요하게 되면 그때는 꼭 찾아가 뵙겠습니다. 라고 말하면서 고개를 숙여 보이더군요. 그것으로 그만입니다. 두 사람은 그냥 돌아가 버렸습니다. 바보라고 생각했는지 혹은 의기양양한 기분이 되었는지 그것은 잘 알 수 없는 일입니다만 가냐는 스스로를 바보 같았다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도대체 영문을 모르겠다는 듯이 얼굴이 새우같이 새빨갛게 되어 있더군요. 가끔 그 사람은 얼굴에 경이적인 표정을 짓곤 하니까요. 그러나 바르바라는 한시 앞이 돌아가는 게 상책이다. 아무리 아글라야 이바노브나라도 이건 너무하지 않느냐고 생각했는지 오빠를 잡아 끌다시피 하며 가버렸습니다. 그 여자는 분명히 오빠보다 영리합니다. 내가 믿는 바로는 그녀는 지금 의기양양해 있을 겁니다. 그건 그렇고 내가 거기 간 것은 나스타샤 필리포브나와의 면담에 대해 아글라야 이바노브나와 상의하기 위해서였습니다. 나스타샤 필리포브나와 하고 공작은 의아해 물었다.
이제야 냉정한 태도를 버리시고 약간 놀라기 시작하시는군요. 당신이 초조해지는 기색이 보이기 시작하는 건 참으로 반가운 일입니다. 그러면 당신을 기쁘게 해드리겠습니다. 헌데 품위 있는 청년이나 젊은 아가씨들의 마음을 맞춰주기란 용이한 일이 아니더군요. 나는 오늘 그 아가씨한테 뺨을 얻어맞았습니다. 정신적으로 말입니까? 공작은 저도 모르게 이런 질문을 했다. 물론 육체적인 것은 아니지요. 나 같은 인간에게 손질을 할 사람은 없을 테니까요. 이제는 여자까지도 나한테는 손을 대지 않습니다. 가냐 같은 인간도 나를 때리지는 않습니다. 하기는 어제 그 사람이 나한테 달려들지나 않을까 하는 생각이 잠깐 떠오른 일이 있기는 했습니다만 지금 당신이 무엇을 생각하고 계신지 나는 다 알고 있다고 확신합니다. 내기라도 할 용의가 있습니다. 지금 당신은 비록 이 녀석을 때려줄 수는 없다 하더라도 그 대신 자고 있을 때 베개나 물걸레 따위로 질식시킬 수도 있고 또 그렇게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고 계시죠. 당신 얼굴에 그렇게 쓰여 있어요. 지금 이 순간 그렇게 생각하고 있다고 말입니다. 뭐라고요? 난 그따위 생각은 절대로 하지 않았소. 공작은 혐오의 빛을 나타내며 말했다. 그런데 말입니다. 나는 어제 꿈을 꾸었습니다. 어떤 사람이 물걸레로 나를 질식시켜 죽이는 꿈을. 그 사나이가 누군지 말할까요? 누구라고 생각하세요? 로고진이란 말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과연 사람을 물걸레로 질식시킬 수 있을까요? 모르겠소. 듣기엔 그럴 수 있다고 하더군요. 좋습니다. 이 얘긴 그만둡시다. 헌데 어째서 내가 헛소문을 퍼뜨리고 다니는 놈이란 말입니까? 오늘 왜 그녀는 나보고 헛소문을 퍼뜨리는 놈이라고 욕설을 했을까요? 더욱이 내 말을 마지막 한마디까지 죄다 듣고 나서 몇 마디 물어보기까지 한 다음에 그런 심한 욕설을 했을까요? 여자란 다 그런가 보죠. 그 여자와 흥미있는 사나이인 로고진과의 연락을 취해준 것은 저였는데 말입니다. 그리고 나스타샤 필리포브나와의 면담을 알선한 것도 바로 저였어요. 이것은 모두 그 아가씨를 위해서였어요. 경우에 따라서는 내가 당신은 나스타샤 필리포브나가 남기고 간 태물을 가지고 감지덕지하고 있는 거요. 라고 은근히 비꼬아 그 아가씨의 자존심을 건드렸기 때문일까요? 그러나 나는 그 아가씨를 위해서 여러 가지로 충고를 해주었을 뿐더러 그런 내용의 편지를 2통이나 써보냈습니다. 그래서 결국 오늘은 직접 만나기로 한 것입니다. 퇴물이란 말도 실은 내가 한 말이 아니라 다른 사람의 말입니다. 적어도 가냐네 집에서는 모두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점은 그 아가씨 자신도 긍정하고 있더군요. 자, 이런데도 나는 어떻게 돼서 그 아가씨로부터 헛소문을 퍼뜨리고 다니는 놈이란 말을 듣는 거죠. 오,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어요. 당신의 눈에는 지금 내가 아주 우스꽝스럽게 보이고 있군요. 당신은 틀림없이 나한테 저 엉터리 같은 시를 적용하고 계시는군요. 사랑은 서러운 나의 일몰에 화사한 이별의 미소를 보내리라. 푸시킨. 하하하. 벼랑간 그는 히스테리라도 일으킨 듯이 한바탕 웃어대더니 기침을 하는 것이었다. 헌데 말입니다. 하고 그는 기침을 하면서 말했다. 가냐란 인간, 태물이라고 말하면서도 이제는 자기가 그것을 얻어가지고 싶어서 애를 태우고 있단 말입니다. 공작은 오랫동안 말이 없었다. 그는 공포감에 휩싸여 있었던 것이다. 당신은 나스타샤 필리포브나와 만나게 될 거라고 말한 것 같은데 그는 간신히 이렇게 중얼거렸다. 아니, 그럼 정말 모르고 계셨나요? 오늘 아글라야 이바노브나와 나스타샤 필리포브나가 만나게 되어 있다는 걸. 그것 때문에 나스타샤 필리포브나는 아글라야 이바노브나의 초대와 나의 중간 연락으로 로고진의 손을 거쳐서 일부러 페체르부르크에서 이리로 왔다니까요. 그리고 지금 그녀는 로고진과 함께 여기서 그다지 멀지 않은 그전에 유숙하던 다리아 알렉세예브나라는 부인네 집에 있습니다. 지금 아글라야 이바노브나가 그 집으로 가게 되어 있습니다. 나스타샤 필리포브나와 직접 만나서 여러 가지 문제를 해결하고 싶다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산수 공부를 하자는 거죠. 정말로 당신은 모르고 계셨나요? 믿어지지 않습니다. 못 믿으시겠다면 할 수 없는 일이죠. 당신이 그걸 어떻게 알겠습니까?
하기는 이 고장은 파리 새끼 한 마리가 날아와도 모든 사람이 죄다 아는 곳인데. 어쨌든 이번 일을 미리 알려드린 건 나니까 당신은 나한테 감사를 해야 할 것입니다. 그럼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엔 저승에서나 만나게 되겠죠. 아참, 또 한 가지 할 말이 있습니다. 만일 내가 당신한테 아첨을 했다 하더라도 하기는 무엇 때문에 내가 모든 것을 잃어버려야 한단 말입니까? 말해보십시오. 그것이 당신한테 무슨 이익이 된단 말입니까? 나는 그 아가씨에게 고백을 바쳤습니다. 당신은 아마 모르시겠죠. 그랬더니 그걸 어떻게 받았는지 아십니까? 하하하. 그런데 나는 그 아가씨한테는 절대로 비굴한 짓을 하지 않았습니다. 어쨌든 절대로 나쁜 짓을 하지는 않았단 말입니다. 그런데도 그 아가씨는 내게 모욕을 주고 또 나를 속이고 어쨌든 나는 당신한테 절대로 양심의 가책을 느낄 일은 하지 않았다고 봅니다. 설사 태물이니 뭐니 하는 말을 했다 하더라도 그 대신 그 사람들이 만나는 장소며 날짜며 시간까지 죄다 알려드렸으니까요. 물론 당신한테 그걸 알려드린 건 결코 관용에서가 아니라 원망에서 나온 것입니다만. 그럼 안녕히 계십시오. 내가 말더듬이나 폐병 환자처럼 너무 짓거린 것 같군요. 그러나 빨리 무슨 방법을 강구해 보십시오. 만일 당신이 인간이라 불릴 자격이 있다면 말입니다. 면담은 오늘 저녁입니다. 틀림없어요. 그러니까 오늘 아글라야 이바노브나 자신이 나스타샤 필리포브나가 있는 집으로 갈 거란 말이죠. 하고 공작은 물었다. 붉은 반점이 그의 두 볼과 이마에 나타났다. 정확한 건 모르지만 아마 그럴 겁니다. 반쯤 몸을 돌리며 이폴리트는 대답했다. 다른 방법이 없을 테니까요. 나스타샤 필리포브나가 그녀에게 갈 수는 없지 않겠습니까? 그렇다고 가냐네 집에서 만날 수도 없는 일이고 그 집에는 거의 죽어가는 사람이 있잖아요. 장군이 어떠신지 당신도 아시죠? 그러니까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일이란 말이요. 공작은 말을 받았다. 설사 아글라야가 그 여자를 만나고 싶다 하더라도 어떻게 그녀가 그 집에 갈 수 있단 말입니까? 당신은 그 집의 습관을 모르기 때문에 그런 말을 하지만 그녀는 아마 혼자서 나스타샤 필리포브나를 찾아갈 수는 없을 겁니다. 그건 잘못 판단한 것입니다. 그렇지만 생각해 보세요, 공장님. 보통 때 창문을 뛰어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나 화재라도 일어나는 날엔 창문을 뛰어넘게 마련이죠. 그럴 필요가 생기면 할 수 없는 일이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우리들의 그 아가씨도 반드시 나스타샤 필리포브나한테 가게 될 겁니다. 도대체 그들은 당신의 그 아가씨는 외출도 마음대로 못한단 말인가요? 아니, 내 말은 그게 아니라면 그 아가씨는 자기 집 현관층계를 내려와서 곧장 가면 그만 아닙니까? 그 다음엔 다시 집에 돌아가지 않아도 무방하죠. 경우에 따라서는 배수진을 치고 집에 돌아가지 않을 수도 있는 일이니까요. 이 삶이란 것은 결코 점심이나 저녁 또는 공작 같은 것만으로 성립되어 있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보기에 당신은 아글라야 이바노브나를 단순한 아가씨나 기숙사에 있는 여학생처럼 생각하고 계신 것 같군요. 이 점에 대해서 나는 그 아가씨에게 직접 말했습니다만 저쪽에서도 동감인 모양입니다. 그럼 저녁 7시나 8시쯤이라 생각하고 기다려 보십시오. 내가 당신 입장이라면 그 집 현관층계에서 내려오는 것을 포착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당신을 위해서 하는 거죠. 당신한텐 그럴 만한 이유가 있으니까요. 콜야라도 보내보십시오. 그는 당신을 위해서라면 기꺼이 그 일을 할 겁니다. 하하하. 이폴리트는 나가버렸다. 공작에게 있어서 누구를 간첩으로 보낸다는 것이 설사 그에게 그럴 만한 이유가 있다고 하더라도 필요 없는 일이었다. 집에서 나가지 말라는 아글라야의 이상한 정갈도 이제는 거의 설명이 된 듯 싶었다. 아마도 그녀는 그를 동반하려고 그에게 들를 생각을 하는지도 모른다. 혹은 또 쓸데없이 끼어드는 것을 원치 않기 때문에 꼼짝 말고 집에 있으라고 명령한 것인지도 모른다. 이건 역시 있을 수 있는 일이 아닌가. 그의 머리는 현기증을 일으켰다. 방안이 빙글빙글 도는 것 같았다. 그는 소파에 드러누워 눈을 감았다. 아무튼 이 문제는 모든 것을 결정하는 중대한 계기가 될 것임에 틀림없었다.
공작은 결코 아글라야를 보통 아가씨나 여학생 정도로 생각한 것은 아니었다. 지금 와서 생각해보면 그는 이미 오래전부터 그녀가 이런 종류의 대담한 행위를 감행하지나 않을까 염려하고 있었던 것이다. 그러나 무엇 때문에 아글라야는 그녀를 만나려는 것일까? 오한이 공작의 전신을 스치고 지나갔다. 그는 또다시 열병을 앓기 시작했던 것이다. 그렇다. 그는 결코 그녀를 어린애로 취급해 본 적은 없었던 것이다. 요즘 와서 그는 이따금 그녀의 시선이나 언어에 가슴이 섬뜩할 때가 있었다. 때때로 그녀가 지나치게 마음을 도사리고 너무나 자기 자신을 억제하고 있는 것 같이 생각되어서 그것이 그를 겁나게까지 했다. 사실 말이지 그는 지난 며칠 동안 되도록이면 괴로운 상념을 머릿속에서 몰아내려고 애썼다. 그런데 도대체 무엇이 그녀의 영혼 속에 숨겨져 있는 것일까? 공작은 그녀의 영혼을 믿고 있으면서도 이러한 의문이 오래전부터 그를 괴롭혀왔다는 것을 느꼈다. 그러나 오늘은 이러한 모든 의문이 해결되고 폭로되는 날이다. 생각만 해도 무서운 일이다. 뿐만 아니라 또다시 그 여자가 등장하는 것이다. 무엇 때문인지 그는 항상 이러한 상념에 시달려 왔던 것이다. 이번에도 마지막 순간에 그 여자가 나타나서 나의 운명을 사가버린 실오라기처럼 끊어버리고 말 것이다. 그는 몽롱한 정신 상태에서도 이러한 상념이 언제나 떠오르곤 했다는 것만은 분명히 상기할 수 있었다. 만일 그가 최근에 와서 그 여자를 잊으려고 애썼다면 그것은 다만 그 여자가 무서웠기 때문이었다. 도대체 자기는 그 여자를 사랑하고 있는 것일까? 혹은 증오하고 있는 것일까? 그는 이러한 질문을 한 번도 자기 자신에게 제기해 본 일이 없었다. 이 점에 대해서도 그의 마음은 명확했다. 그는 자기가 누구를 사랑하고 있는가를 잘 알고 있었기 때문이다. 그가 두려워하는 것은 두 여인의 면담 그 자체는 아니다. 또한 그 결과도 아니다. 그런 것은 어떻게 되든 간에 두려울 것이 없다. 그는 나스타샤 자체를 두려워하고 있는 것이다. 이 참을 수 없는 괴로운 몇 시간 동안 거의 쉴 새 없이 그녀의 눈과 그녀의 주시 그리고 그녀의 말소리가 그의 귀에 들려오고 있었던 것을 공작은 며칠 후에 가서야 상기했다. 하지만 이 괴로운 몇 시간을 어떻게 보냈는지는 거의 기억에 남아있지 않았다. 예를 들면 베라가 식사를 가져다 줘서 자기가 먹은 것도 식사 후 잠을 잤는지 안 잤는지 그런 것도 기억에 희미했다. 이날 저녁 그가 모든 것을 분명히 식별할 수 있었던 것은 아글라야가 느닷없이 그의 테라스에 나타난 바로 그 순간부터였다. 그는 소파에서 뛰어 일어나 그녀를 맞으려고 방 한가운데로 걸어 나갔다. 그때가 오후 7시 15분이었다. 아글라야는 혼자였다. 급히 서둘렀기 때문인지 옷차림이 간소했으며 얇은 외투를 걸치고 있었다. 얼굴은 아침처럼 창백했으나 두 눈은 이상한 빛을 발하며 날카롭게 빛나고 있었다. 그녀가 이런 눈을 하고 있는 것을 공작은 여태까지 한 번도 본 일이 없었다. 그녀는 주의 깊게 공작을 자세히 바라보았다. 만반의 준비를 갖추고 계시는군요. 그녀는 침착한 어조로 나직히 말했다. 옷도 갈아입으시고 모자까지 손에 들고 계신 걸 보니 아마 누가 미리 알려드렸는가 보죠. 누군지 알고 있어요. 이폴리트죠? 네, 그 사람이 와서 말하기를. 공작은 거의 죽어가는 사람처럼 이렇게 중얼거렸다. 그럼 함께 가세요. 당신은 꼭 나와 함께 가셔야만 해요. 외출하실 기력은 있으신 것처럼 생각되는데요. 기력은 있지만 그러나 그런 일이 있어도 괜찮을까요? 공작은 말을 마쳤다. 그 이상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그 한마디가 이성을 잃은 처녀를 제지해 보려는 유일한 시도였던 것이다. 그는 죄 지은 사람처럼 그녀의 뒤를 따라서 걷기 시작했다. 머릿속은 어지럽게 헝클어져 있었다. 그러나 어차피 아글라야는 그가 없더라도 기어코 가고야 말 것이니 아무래도 그녀를 따라 나설 수밖에 없다는 것을 공작은 잘 알고 있었다. 아글라야의 결심이 얼마나 대단한 것인가를 그는 알아챘던 것이다. 그는 그녀의 격렬한 충동을 중지시킬 수가 없었던 것이다. 그들은 한마디도 하지 않고 길을 묵묵히 걸었다. 공작은 다만 그녀가 길을 잘 알고 있다고 생각했을 뿐이었다. 그는 그 길이 너무 황량했기 때문에
골목을 하나 더 우회하고 싶어서 그것을 아글라야에게 제의했다. 그녀는 세심한 주의를 기울여 듣더니 단호한 어조로 어느 쪽이든 마찬가지예요. 하고 잘라 말했다. 두 사람이 다리아 알렉세예브나 부인의 집에 거의 다다랐을 때 화려한 옷차림의 귀부인 하나가 젊은 처녀를 데리고 현관층계를 내려왔다. 그들은 커다란 소리로 웃으며 말을 주고받으면서 가까이 다가오는 두 사람은 거들떠 보지도 않고 층계 아래에 기다리고 있던 호화로운 마차에 올라탔다. 마차가 떠나자 또다시 현관문이 열리더니 그들을 기다리고 있던 로고진이 공작가 아글라야를 집 안으로 안내한 다음 문을 닫아버렸다. 지금 이 집에는 우리 네 사람밖에는 아무도 없다네. 로고진은 커다란 소리로 이렇게 말하고는 야릇한 눈으로 공작을 바라보았다. 현관 다음 방에는 나스타샤 필리포브나가 기다리고 있었다. 위아래가 온통 검은 검소한 차림이었다. 그녀는 손님을 맞으러 자리에서 일어났으나 미소도 지어 보이지 않았을 뿐더러 공작에게 손을 내밀려 하지도 않았다. 어딘지 불안이 어린 여유 없는 듯한 그녀의 시선이 초조한 듯 아글라야에게로 쏠렸다. 두 여인은 약간 거리를 두고 마주 앉았다. 아글라야는 한쪽 구석에 놓인 소파에 나스타샤는 창 옆에 자리를 잡고 앉았다. 공작과 로고진은 선체로 있었다. 그러나 나스타샤는 그들에게 앉으란 말도 하지 않았다. 공작은 당황하고 고통스러운 표정으로 또다시 로고진을 바라보았으나 로고진은 여전히 그 독특한 미소를 입가에 흘리고 있었다. 몇 초 동안의 침묵이 또 계속되었다. 마침내 어떠한 불길한 그림자가 나스타샤 필리포브나의 얼굴을 스치고 지나갔다. 그 눈초리에는 집요하고도 확고한 결심의 빛이 흐르고 있었는데 차차 중후에 찬 빛을 띠면서 한시도 손님의 얼굴에서 떠나지 않았다. 아글라야는 약간 당황한 기색이었으나 그렇다고 겁을 먹은 것 같지는 않았다. 그녀는 방에 들어설 때 힐끗 자기의 경쟁자의 얼굴에 시선을 던졌을 뿐 지금은 무슨 생각에 잠긴 듯이 눈을 내리깔고 잠자코 앉아 있었다. 어쩌다 한두 번 우연히 하는 것처럼 눈을 들어 방 안을 둘러보고는 마치 이런 데 있다가는 자기 몸이 더럽혀질 것 같다는 듯이 얼굴에 혐오의 빛을 나타냈다. 또 그녀는 기계적으로 옷매무시를 고치고 있었으나 한 번은 불안한 듯이 소파 한쪽 귀퉁이로 옮겨 앉기까지 했다. 더욱이 그러한 동작을 자기 자신이 전혀 의식하지 못하는 듯 싶었다. 그러나 그 무의식이 오히려 그들을 모욕하는 것 같았다. 마침내 그녀는 나스타샤 필리포브나의 얼굴을 똑바로 바라보았다. 순간 그녀는 자기의 경쟁자의 악의에 찬 표정이 불꽃을 퉁기고 있는 것을 분명하게 읽을 수 있었다. 여자는 여자를 알아볼 수 있었던 것이다. 아글라야는 몸을 부르르 떨었다. 물론 알고 계시겠죠. 내가 무엇 때문에 당신과 만나자고 했는지. 드디어 아글라야는 입을 열었다. 그러나 그 음성은 아주 낮았다. 그리고 그 짧은 말을 하는데도 힘이 드는 듯 두어 번 음절을 끌었다. 아니요, 아무것도 몰라요. 하고 나스타샤 필리포브나는 퉁명스럽고 무뚝뚝하게 대답했다. 아글라야는 얼굴을 붉혔다. 아마도 갑자기 그녀는 이 여자 집에서 지금 자기가 이 여자와 마주 앉아 이 여자의 답변을 요구하고 있다는 사실이 이상하며 있을 수 없는 괴이한 일로 생각되었던 모양이다. 나스타샤 필리포브나의 말소리의 최초의 음향과 함께 전율이 그녀의 등골을 타고 흘러내린 것 같았다. 이것을 이 여자는 물론 재빨리 눈치챈 것이다. 당신은 죄다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러 모르는 채 시치미를 떼고 있는 거예요. 아글라야는 시무룩하게 방바닥을 내려다보며 입속말처럼 중얼거렸다. 뭐 때문에 내가 시치미를 떼겠어요. 나스타샤 필리포브나는 피식 웃었다. 당신은 자기의 유리한 위치를 이용하려는 거예요. 내가 당신의 집에 와 있으니까. 아글라야는 어색한 어조로 약간 우스꽝스러운 말을 했다. 그런 위치에 당신이 처해 있다는 건 내 탓이 아니잖아요. 설사 이런 위치에 있다 손 치더라도 당신의 위치가 유리하지 내가 유리하지는 않습니다. 나스타샤 필리포브나는 밝은 성을 냈다. 내가 당신을 부른 게 아니라 당신이 나를 찾았으니까요.
더욱이 무엇 때문에 만나자는지는 나도 아직 모르고 있는 형편이에요. 아글라야는 거만스럽게 머리를 쳐들었다. 말씀 삼가세요. 나는 그런 무기를 가진 당신과 싸우러 온 건 아니니까요. 어머, 그러고 보니 역시 당신은 싸우러 온 모양이군요. 그래도 난 당신이 좀 더 영리한 분인 줄 알고 있었는데. 두 여인은 이미 증오를 숨기려 하지도 않고 서로 노려보고만 있었다. 이미 두 사람 중에 하나는 바로 며칠 전까지만 해도 다른 하나한테 그와 같은 편지를 써보냈던 장본인인 것이다. 그런데 지금 최초의 상봉에서 최초의 발언과 함께 모든 것은 안개처럼 사라져버리고 말았다. 도대체 어찌된 영문일까? 그러나 이 순간 이 방 안에 있는 네 사람은 이러한 사실을 조금도 이상하게 생각하지 않는 것처럼 보였다. 어제까지만 해도 이런 일이 가능하리라고는 생각도 못했는데 공자까지도 지금은 마치 오래전부터 이것을 예감하고 있었던 것처럼 멍청이 서서 둘의 얼굴을 번갈아 보면서 그들의 말을 듣고 있었다. 더없이 환상적이었던 꿈이 바야흐로 뚜렷한 형상을 갖추고 현실로 변해 홀연히 나타난 것이다. 이때 두 여인 중 한 사람은 상대를 극도로 경멸하고 있을 뿐더러 그것을 말하려고 단단히 벼르고 있었기 때문에 다른 한 사람이 제 아무리 특출한 여자라고 하더라도 머릿속이 뒤엉키고 마음이 병들어 있었으므로 설사 미리부터 충분히 각오하고 있었다 하더라도 자기의 라이벌의 표독스럽고 지극히 여성적인 모멸을 막아내기란 쉬운 일이 아니었을 것이다. 공작은 나스타샤 필리포브나 자신이 그 편지 얘기를 꺼내지는 않으리라 확신하고 있었다. 지금 그 편지가 그녀에게 있어 어떠한 의미를 지니고 있는가는 무섭게 반짝이는 그 시선만 보아도 능히 짐작할 수 있었다. 그래서 그는 아글라야 이바노브나로 하여금 그 편지 얘기를 꺼내지 않게 하기 위해서라면 자기의 반을 내던져도 아깝지 않을 것 같았다. 그러나 아글라야는 잔뜩 마음을 도사린 듯 갑자기 관용을 보이기 시작했다. 그건 당신이 잘못 생각했어요. 하고 그녀는 말했다. 나는 당신과 싸움을 하러 온 건 아니에요. 하기는 당신을 좋아하는 건 아니지만요. 내가 여기 온 건 인간적인 얘기를 하기 위해서예요. 당신한테 면담을 제의했을 때 나는 이미 당신한테 할 말을 결정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당신이 나를 이해하지 못한다 하더라도 나는 그 말을 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내가 만일 말을 안 하면 그것은 당신 자신에게 이롭지 못할 뿐이지 내게 해로운 건 아니니까요. 나는 당신과 직접 만나서 당신의 편지에 대해 대답하고 싶은 거예요. 그 이유는 그렇게 하는 편이 당신을 위해 좋을 것이라 생각했기 때문이죠. 그럼 당신의 편지에 대한 내 대답을 들어주세요. 나는 처음으로 레프 니콜라예비치 공장님과 인사를 나눈 그날부터 그리고 당신의 야회에서 일어난 사건을 전해 들은 그때부터 공장님을 불쌍히 여겨왔어요. 왜냐하면 이분은 너무나 순진하고 착해 빠진 분이어서 어리석게도 그런 성격의 여성과 결혼하면 불행하게 될 것이라 믿어버렸기 때문이죠. 내가 이분에 대해서 걱정했던 것은 사실이 되어 나타났어요. 당신은 공장님을 끝까지 사랑하지 못하고 실컷 괴롭혀주기만 하다가 끝내는 무자비하게 차버리고 말았으니까요. 당신이 공장님을 사랑할 수 없었던 것은 당신이 지나치게 교만하기 때문이에요. 아니, 교만하기 때문이 아니에요. 내가 말을 잘못했군요. 교만 때문이 아니라 당신의 그 허영심 때문이죠. 아니, 그것도 아니에요. 당신은 이기주의자예요. 미쳐버리기까지 한. 그 증거로는 나한테 보내준 편지에서 알 수 있어요. 당신은 그처럼 순진한 분을 사랑할 수 없었을 뿐더러 내심으로는 그분을 경멸하고 조소하고 있었던 거예요. 당신은 다만 자기의 오욕밖에는 사랑할 줄 몰랐던 거예요. 자기는 더럽혀진 인간이다. 자기는 욕을 본 인간이다. 그런 생각밖엔 사랑할 수 없었던 거예요. 만일 당신의 오욕이 그보다 덜했던가 전혀 없었더라면 아마 당신은 더욱 불행했을 것임에 틀림없어요. 아글라야는 성급히 솟구쳐 나오는 이런 말들을 시원시원히 유쾌한 듯이 이야기했다. 이러한 말들은 이미 오래전부터
아직 오늘의 회견을 꿈에도 상상하지 못하고 있었던 때부터 마음속에 준비되어 있었던 것이다. 그녀는 아기에 찬 눈으로 자기가 한 말의 효과를 나스타샤 필리포브나의 흥분해서 일그러진 얼굴에서 찾고 있었다. 기억하고 있겠죠. 하고 그녀는 계속했다. 언젠가 그가 나한테 편지를 쓴 것을. 그가 말하던데 당신도 알고 있다더군요. 아니, 그것을 읽어보기까지 했다면서요. 그 편지로 나는 모든 사정을 깨달았어요. 정확히 깨달았단 말이에요. 바로 얼마 전에 공장님 자신이 그것을 확인해 주셨어요. 내가 지금 당신에게 하고 있는 한마디 한마디를 말이에요. 그 편지를 읽고 나서 나는 기다리기 시작했어요. 당신이 반드시 이리로 되돌아올 것이라고 생각했던 거죠. 당신은 페테르부르크를 떠나서는 살 수 없는 여자니까요. 시골에 있기엔 아직 너무나 젊고 예쁘거든요. 하긴 이건 역시 나 자신의 말은 아니지만요. 그녀는 심히 얼굴을 붉히며 이렇게 덧붙였다. 이 순간부터 말이 끝날 때까지 그녀의 얼굴에서는 붉은 빛이 잠시도 사라지지 않았다. 나는 두 번째로 공장님을 만나 뵈었을 때 그분으로 인해서 심한 괴로움과 모욕을 느꼈어요. 웃지 마세요. 만일 당신이 웃는다면 그건 당신에게 이러한 심정을 이해할 만한 가치가 없다는 증거예요. 보시다시피 나는 웃고 있지 않아요. 하고 나스타샤 필리포브나는 침울하고도 날카로운 어조로 말했다. 하긴 웃거나 말거나 내가 상관할 바 아니군요. 어서 마음대로 웃으세요. 어쨌든 내가 공장님한테 직접 물어보았을 때 그분은 이렇게 말하셨어요. 자기는 이미 오래전부터 그 여자를 사랑하지 않는다. 그 여자에 대해서 생각하는 것조차 자기로서는 괴로운 일이다. 다만 자기는 그 여자를 생각하기만 하면 그 여자가 불쌍해서 마치 심장을 영원히 찔린 것 같은 아픔을 느낀다는 거예요. 나는 당신에게 한마디 더 해야겠어요. 나는 고결한 순진성과 무한한 신뢰성을 가졌다는 점에서 공장님과 비길 만한 사람을 내 생애에 한 번도 본 일이 없어요. 나는 공장님의 말을 들은 후에 깨달았어요. 즉 그를 속이기를 바라는 자나 그를 속인 자가 누구든 간에 그분은 결국 모두 용서해주고 마십니다. 바로 이런 성격 때문에 나는 공장님을 사랑하게 된 거예요. 아글라야는 스스로 놀란 것처럼 이런 말을 할 수 있으리라고는 자기 자신도 깨닫지 못했던 것처럼 잠시 하던 말을 끊었다. 그러나 이와 때를 같이하여 한량없는 자존심이 그 눈 속에 번쩍이기 시작했다. 이렇게 된 이상 그녀는 지금 자기가 무심코 내뱉은 말에 이 여자가 웃건 말건 이제는 어차피 매한가지라고 말하고 싶은 표정이었다. 나는 당신에게 모든 것을 말했어요. 그러니까 당신은 물론 내가 무엇을 원하고 있는지 이제는 아셨겠죠. 알 것도 같군요. 그렇지만 당신 자신이 말해보세요. 하고 나스타샤 필리포브나는 조용히 대답했다. 나는 당신에게 알고 싶은 게 있습니다. 하고 그녀는 확고하고 단호하게 말했다. 무슨 권리로 내게 대한 공장님의 감정에 간섭하는 거예요? 무슨 권리로 나한테 편지를 보냈죠? 무슨 권리로 당신이 그분을 사랑하고 있다는 걸 나나 그분한테 자꾸만 강구하려 드느냔 말이에요. 그분을 버리고 말 못할 모욕과 오욕을 퍼붓고 그분에게서 도망친 당신이. 내가 공장님을 사랑하고 있다는 말은 그에게도 당신에게도 하지 않았어요. 나스타샤 필리포브나는 간신히 이렇게 말했다. 하지만 내가 그분을 버리고 도망쳤다는 건 옳은 말이에요. 들릴락 말락한 소리로 그녀는 덧붙였다. 어째서 그이한테도 나한테도 말한 적이 없다는 거죠. 하고 아글라야가 언성을 높였다. 당신의 편지는 뭐죠? 누가 당신한테 우리들의 중매를 부탁했으며 나를 설득시켜 그와 결혼하게 하라던가요? 이것이 광고가 아니고 뭐겠어요? 무엇 때문에 우리들 사이에 끼어드느냔 말이에요. 나는 처음엔 반대로 생각했었어요. 그 여자가 우리들 사이에 끼어들려는 것은 내 마음속에 공장님을 혐오하게 하는 씨를 뿌려서 나로 하여금 공장님을 포기하도록 하려는 속셈이 아닌가 하고 말이에요. 그러나 얼마 후 나는 진상을 파악했어요. 당신은 그런 주제넘은 짓을 가지고 마치 무슨 장한 일이나 하는 것처럼 생각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처럼 자기의 허영심을 사랑하는 당신이 어떻게 그분을 사랑할 수 있겠어요. 그따위 가소로운 편지를 나한테 써보내는 대신에 어째서 깨끗이 이곳을 떠나버리지 못하죠. 그리고 그렇게까지 당신을 사모하여 당신한테 구원까지 한 훌륭한 청년과는 어째서 결혼을 하지 않았죠. 그 이유는 명백해요. 로고진과 결혼하면 아무런 오욕도 남지 않기 때문이죠. 오히려 과분하리만큼 많은 명예를 얻게 되기 때문이죠. 당신에 대해 예브게니 파블로비치도 이런 말을 하더군요. 그 여자는 시를 너무 많이 읽어서 그 여자의 신분으로서는 지나칠 만큼 교육이 돼 있다. 그 여자는 문학적인 여자이며 일을 안 한 하얀 손을 가진 여자라고 말이에요. 여기다 당신의 그 허영심까지 보태면 이유는 충분히 설명된다고 생각해요. 그럼 당신은 일을 안 하는 하얀 손에 한가한 여자가 아니란 말인가요? 사태는 너무나도 급격히 노골적으로 이렇게 뜻하지 않은 데까지 도달하고야 말았다. 참으로 예기치 못했던 일이었다. 왜냐하면 나스타샤 필리포브나는 파블로프스크로 오는 도중 좋은 일보다는 나쁜 일을 얘기하고는 있었지만 그래도 좀 더 다른 것을 공상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아글라야로 말하면 그녀는 순식간에 분노의 정점으로 치솟아 마치 절벽에서 굴러떨어지듯 무서운 복수의 쾌감 앞에 스스로를 제지할 수가 없었다. 나스타샤 필리포브나에겐 이러한 아글라야를 발견한 것이 오히려 이상할 지경이었다. 그녀는 자기 눈을 의심하는 것처럼 상대방의 얼굴을 응시하고 있었다. 첫 순간은 매우 당황했다. 어쩌면 그녀는 예브게니 파블로비치가 상상한 것처럼 많은 시를 읽은 여자인지도 모른다. 아니면 공작이 말하고 있는 것처럼 단순히 미친 여자였는지도 모른다. 그러나 어쨌든 그녀는 이따금 무례하고 냉소적인 태도를 취하기도 했지만 실제에 있어서는 남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수줍음을 타고 상냥하고 순진한 여자였던 것이다. 물론 그녀에게서 문학적이며 공상적이며 배타적인 특출한 점이 한두 가지가 아니었다. 하지만 그 대신에 깊이 있고 굳센 면도 있었던 것이다. 공작은 그것을 이해하고 있었던 것이다. 고뇌의 빛이 그의 얼굴에서 떠올랐다. 아글라야는 그것을 눈치채고 울컥 치미는 증오 때문에 몸을 떨었다. 당신이 감히 나한테 그런 말을 함부로 할 수 있을까요? 말할 수 없이 거만한 태도로 그녀는 나스타샤 필리포브나에게 반문했다. 내 말을 잘못 들은 모양이군요. 하고 나스타샤 필리포브나는 놀라는 표정을 지었다. 내가 뭐라고 당신한테 이야기했는데요. 당신이 정직한 여자가 되고 싶었다면 어째서 그때 자기의 유혹자를 토스키 씨를 깨끗이 그따위 연극 흉내 비슷한 짓을 하지 않고 깨끗이 버리지 못했죠. 느닷없이 아글라야는 이렇게 쏘아붙였다. 당신은 얼마나 내 처지를 알고 있기에 감히 그런 말을 함부로 하는 거죠. 나스타샤 필리포브나는 창백한 얼굴로 몸을 떨었다. 당신은 일터에는 나가지 않고 타락한 천사인 양 돈 많은 로고진 같은 사람과 달아나 버렸다는 걸 나는 알고 있어요. 토스키 씨가 그 타락한 천사 때문에 곤충 자살을 기도했다는 건 이상할 것도 없는 일이군. 닥쳐요. 나스타샤 필리포브나는 고통을 꾹 참으며 혐오에 찬 어조로 말했다. 당신은 마치 요전에 자기 약혼자와 함께 치안 재판에 회부되었던 다리아 알렉세예브나 부인네 하녀와 똑같은 해석을 하고 있군요. 아니, 그 하녀 쪽이 훨씬 영리한지도 모르죠. 그 하녀는 아마 결백한 처녀였을 거예요. 자기 자신의 노동으로 살아가고 있으니까요. 당신은 무엇 때문에 하녀에 대해 그처럼 경멸적인 태도를 취하는 거죠. 나는 노동에 대해서가 아니라 노동이란 말을 함부로 입에 올리고 있는 당신에 대해 경멸적인 태도를 취하는 거예요. 나는 만약 결백한 여자가 될 수만 있다면 세탁부의 일이라도 즐겨 하겠어요. 두 여인은 자리에서 일어나 창백해진 얼굴로 서로를 노려보고 있었다. 아글라야, 그만두시오. 그건 떳떳하지 못하오. 하고 공작은 얼빠진 사람처럼 소리쳤다. 로고진은 더 이상 웃지 않고 입술을 꼭 깨문 채 팔짱을 끼고서 묵묵히 듣고만 있었다. 나스타샤 필리포브나는 분노에 온몸을 떨며 이렇게 말했다. 이 숙녀를 봐요.
나는 이런 사람을 천사처럼 생각하고 있었다니까요. 이봐요, 아글라야 이바노브나. 왜 가정교사는 안 데리고 왔죠? 아직은 데리고 다녀야 할 것 같은데. 당신은 왜 여기에 있죠? 만일 원한다면 내가 가르쳐 드릴게요. 속 시원하게. 당신은 겁이 난 거예요. 그래서 나를 찾아온 거란 말이에요. 내가 당신한테 겁을 낸다고요. 아글라야는 이 여자가 어떻게 감히 이따위 소리를 할까 하는 방향무인하면서도 순진한 놀라움에 미친 듯이 소리쳤다. 물론이죠. 나한테지 누구에게겠어요. 당신이 나한테 오기로 결심한 건 그만큼 나한테 겁을 먹고 있다는 증거예요. 자기가 무서워하고 있는 사람을 경멸할 수는 없는 법이죠. 하지만 생각할수록 어이가 없군요. 생각해보면 조금 전까지만 해도 나는 당신 같은 사람을 존경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째서 당신이 나한테 겁을 내고 있는지, 그리고 당신이 나를 찾아온 주요한 목적이 어디 있는지 이제 알 것 같군요. 다름 아니라 당신은 공장님이 나를 당신보다 더 사랑하고 있는지 어떤지 그걸 자기 눈으로 확인하고 싶었던 거예요. 그도 그럴 것이 당신은 매우 질투심이 강하니까요. 그분은 이미 나에게 말했어요. 당신을 미워하고 있다고. 아글라야는 간신히 입을 놀려 이렇게 말했다. 아마 나는 그분의 사랑을 받을 자격이 없을 겁니다. 그렇지만 지금 당신이 한 말은 거짓말일 거예요. 그분은 나를 미워할 수 없어요. 또한 그렇게 말할 수 없어요. 당신을 용서해 줄 수도 있어요. 당신의 처지를 고려할 때 말이에요. 아무튼 내가 당신을 실제 이상으로 평가하고 있었던 것만은 사실이에요. 나는 좀 더 영리하고 좀 더 예쁜 아가씨인 줄 알고 있었는데. 자, 어서 당신의 보물을 데리고 가세요. 보세요. 얼빠진 얼굴을 하고 당신을 열심히 바라보고 있군요. 어서 당신이 맡아 가지세요. 그 대신 당장 이 집에서 나가주세요. 자, 어서. 나스타샤 필리포브나는 안락 의자에 주저앉아 울음을 터뜨렸다. 그러나 갑자기 그 어떤 이상한 광채가 그 눈에 빛나기 시작했다. 그녀는 뚫어질 듯 아글라야를 쏘아보고 있다가 벌떡 의자에서 일어섰다. 그렇지만 만일 원한다면 나는 당장이라도 명령할 수 있어요. 들으세요. 내가 명령하기만 하면 공장님은 당신을 버리고 영원히 내 곁에 남을 거예요. 그리고 나와 결혼할 거예요. 그렇게 되면 결국 당신은 혼자 집으로 도망쳐 버릴 수밖에 없겠죠. 원합니까? 원해요. 하고 그녀는 미친 듯이 소리쳤다. 그녀 자신도 자기가 이런 말을 하리라고는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을 것이다. 아글라야는 겁에 질린 듯 밖으로 뛰쳐나가려 했으나 문 앞에까지 가서 우뚝 못 박힌 것처럼 멈춰서서 귀를 기울였다. 원한다면 나는 로고진을 내쫓겠어요. 당신은 내가 당신을 기쁘게 하기 위해 로고진과 결혼하는 걸로 생각했나요? 그러나 나는 지금 당신이 보는 앞에서 이렇게 명령하겠어요. 내 앞에서 없어져 버려요, 로고진. 그리고 공장님에게는 나한테 한 약속을 기억하시죠. 라고 말할 테니 두고 보세요. 아, 나는 무엇 때문에 이 사람들 앞에서 그렇게까지 자기 자신을 낮춰왔을까? 공장님, 그건 당신이 아니었나요? 나한테 당신 자신이 말했잖아요. 저의 신상에 어떤 일이 일어난데도 당신은 반드시 나의 뒤를 따라오겠다고. 그리고 절대로 나를 버리지 않겠다. 사랑한다고. 또 내가 하는 일은 무엇이든지 용서하겠다. 그리고 당신은 나를 존경한다고 그랬잖아요. 그런데도 나는 당신을 자유로운 몸이 되게 하려고 당신 곁을 떠났던 거예요. 그렇지만 이제는 그러고 싶지 않아요. 헌데 저 아가씨는 어째서 나를 부정한 여자처럼 취급하고 있을까요? 지금 저 아가씨가 당신이 보는 앞에서 내게 온갖 모욕을 다 주었으니까 당신도 아마 나를 떠나서 저 아가씨의 손을 잡고 돌아가 버릴는지도 모르겠군요. 만일 그렇다면 이 사건 후에 당신은 아마 저주를 받을 거예요. 자, 썩 없어져 버려요. 로고진, 당신도 필요 없어요. 그녀는 일그러진 얼굴에 바싹 마른 입술을 움직여 간신히 가슴에서 짜내는 것 같은 어조로 정신없이 고함을 지르는 것이었다. 그녀는 이러한 자기의 허세를 털끝만큼도 믿지 않고 있었으나 한편으로는 잠시나마 더 오래 자기 자신을 속이고 있고 싶었다.
그녀의 흥분은 너무나 격렬했으므로 이러다가 그냥 죽어버리는 거나 아닌가 하고 공작은 생각했다. 보세요. 여기 그이가 있습니다. 마침내 그녀는 손을 들어 공작을 가리키며 아글라야를 향해 소리쳤다. 만일 이분이 지금 곧 내 곁으로 달려와서 나를 잡아주지 않는다면, 그리고 당신을 버리지 않는다면 그때는 당신이 이분을 차지하세요. 양보하죠. 나는 그를 원하지 않으니까. 나스타샤와 아글라야는 둘 다 공작을 바라보며 결과를 기다리고 있었다. 그러나 이 도전적인 말이 지금 어떠한 힘을 갖고 있는 것인지 공작은 이해하지 못한 것 같았다. 아니, 확실히 몰랐다고 단정하는 편이 옳았다. 그는 다만 자기 눈앞에 있는 미치광이와도 같은 절망적인 얼굴을 봤을 뿐이었다. 그것은 언젠가 그가 아글라야에게 말한 것처럼 영혼의 심장을 찌르는 것 같은 얼굴이었다. 그는 더 이상 견뎌낼 수가 없었다. 애원과 비난이 뒤섞인 얼굴로 나스타샤 필리포브나를 가리키며 그는 아글라야를 향해 대체 이게 무슨 짓들이란 말입니까? 이 여자는 불쌍한 사람이 아닙니까? 라고 말했다. 그러나 공작이 아글라야의 무서운 시선을 받고 온몸이 마비를 일으킨 것처럼 되어 겨우 입 밖에 낼 수 있었던 말은 이것뿐이었다. 아글라야의 두 눈에는 헤아릴 수 없는 고통과 증오가 서려 있었다. 공작은 두 손을 쳐들고 소리를 지르며 그녀에게로 달려갔다. 그러나 이미 때는 늦었다. 그녀는 공작이 동요하는 꼴을 한순간도 참아낼 수 없었다. 두 손으로 얼굴을 가리며 어쩌면 좋아 라고 외치기가 무섭게 몸을 날려 방에서 뛰쳐나갔다. 로고진이 현관문을 열어주려고 그 뒤를 쫓아 달려나갔다. 공작도 쫓아나가려 했으나 문턱에서 누군가의 손에 붙잡혔다. 절망에 이그러진 나스타샤 필리포브나의 얼굴이 그를 빤히 쳐다보고 있었다. 그리고 창백한 그 입술이 움직이며 이렇게 물었다. 저 여잘 취하겠어요. 그 여잘. 그녀는 의식을 잃고 공작의 팔 안에 쓰러졌다. 그는 그녀를 방 안으로 안고 들어가서 안락 의자에 뉘었다. 그리고 담담한 기대를 품고 그 옆에 서 있었다. 탁자 위에는 물이 든 컵이 놓여 있었다. 다시 돌아온 로고진이 그것을 집어 그녀의 얼굴에 끼얹었다. 그녀는 눈을 떴으나 1분가량은 아무것도 생각나지 않는 모양이었다. 그러나 갑자기 주위를 돌아보고 몸을 떨더니 소리를 지르며 공작에게 달려들었다. 당신은 내 것이야. 내 것. 하고 그녀는 외쳤다. 그 거만한 아가씨는 돌아가 버렸나요? 하하하. 하고 그녀는 히스테리를 일으킨 듯 웃어댔다. 하하하. 하마터면 나는 당신을 그 아가씨한테 내줄 뻔했어요. 그렇지만 어째서? 무엇 때문에? 나는 미쳤어. 미쳤단 말이야. 이봐요, 로고진. 당장 나가세요. 하하하. 로고진은 열심히 두 사람을 바라보고 있었으나 한마디 말도 없이 모자를 집어들고 밖으로 나가버렸다. 10분 후 공작은 나스타샤 필리포브나의 곁에 붙어 앉아서 한시도 눈을 떼지 않고 그녀를 바라보며 마치 어린애에게 하듯 두 손으로 머리와 얼굴을 쓰다듬어 주고 있었다. 그는 그녀가 웃을 때 같이 웃고 그녀가 눈물을 흘리는 것을 보고는 자기도 눈물을 흘렸다. 그는 아무 말도 하지 않고 그녀의 발작적인 환희에 찬 두서없는 말에 열심히 귀를 기울였다. 그리고 그 말의 의미를 거의 이해하지 못하면서도 그저 점잖게 미소 짓는 것이었다. 그러다가 그녀가 또다시 슬퍼하거나 울거나 자기를 비난하거나 혹은 불평하기 시작하면 그는 곧 여자의 머리를 쓰다듬기도 하고 두 손으로 그녀의 볼을 어루만져 주기도 하며 어린이를 다루듯 그녀를 위로하고 진정시키는 것이었다.